무역계약론 제4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것은요, 민법 제105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법성 결여다. 자, 강행법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죠. 강행법규는 영어로는 mandatory law란다. mandatory, 강행, 즉 명령하는, mandatory, 명령하는 law, 즉 명령법, 명령, 즉 강행, 즉 이것은 금지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 즉 선량한 품속, 기타 사회절세에 관한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속 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죠? 무효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것이 강행 규정인지,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인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규정 경우도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 취급 대여, 그다음 마약 수출,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하면은 이게 이제 단속 규정인지,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인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하다, 그죠? 그렇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어떤 부분들인지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자격자의 행위다. 자, 무자격자가 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계약 체결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자격자이면, 즉 계약 체결의 권한이 없다. 이때 무자격자라는 것은 계약 체결의 권한이 없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자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요, 권한이 없이 지점장 도장을 도용해서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면 그 보증서 발행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보증서는 무효가 된다. 자, 이 경우 보증서의 상대방은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맞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자, 근데 나중에 뭐, 권한이 있고, 그건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보고 불리하니까, 이거 도용해서 찍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보증서의 상대방은,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법률 행위 자체를 무효하게 만들어버리면, 좀 의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요. 그죠?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고용자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고용자. 네가 은행 지점장, 네가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네. 라는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책임은요,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자, 인정되지만, 사용자 책임은 과실상계가 인정돼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이 결정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 책임은 보증금액의 100%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증서의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그 책임이 보증금액 이하로 축소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제756조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법에서는 이를 대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라고 합니다. vicarious liability, 대위 책임, 즉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용자 책임은 상대방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도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서도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 보증의 이하로 축소될 수가 있다. 자, 계약 책임은 계약금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인정되지만요. 그렇지만 사용자 책임은 과실상계가 있죠. 서로 간에 과실이 있나 없나를 따져 인정돼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결정난다. 그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죠? 은행 직원이 지점장 도장 없이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를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했다 하면은 상대방에도 책임이 있어서 상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과실의 범위 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권 대리인의 행위, 권리가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본인이 추인하면 속에서 유예가 됩니다. 자, 본인이 추인한다 하면 뒤에 인정한다. 추적. 즉, 다시
거슬러 인정한다. 그러니까 거슬러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한 것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본인이 추인하면 된다는 거죠. 자, 대리권이 없는 자입니다. 아까가 대리권이 없는 자. 은행의 지점장이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앞의 경우에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리라 이러면은 대리. 우리 어디 가면 무슨 대리? 그죠?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 대리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행위 계약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민법 130조입니다. 자, 대리라는 것은 뭐냐? 김대리, 유대리 다 있죠. 이 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요 대리도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민법 총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 있는 용어의 규정들이 이제 우리나라 법 대부분의 어떤 법, 공법에도 다 적용이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물론 이제 친족 상속은 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용이 그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 다 민법 총칙에 나오는 용어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죠? 권리와 의무가.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무권 대리에 대해서 계략 효력을 줬죠. 근데 상대방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물론 상대방은 주장하죠. 상대방은 자 대리인을 행위했는데 본인이란 것은 그 대리권을 준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준 사람. 자, 은행에서 대리라면 본인이 뭡니까? 은행이겠죠. 은행. 그죠? 은행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느냐? 당연히 끝이 안 나겠죠. 대리라고 써놔서 대리인 줄 알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 그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무권 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 135조입니다. 그죠? 한편 본인이 그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즉 은행 대리가 한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인정하는 경우는 그 계약은 소급해 유효,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자와 대리권이 없는 자였죠. 결국은 이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하면은 소급의 유효가 되고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한다. 우리 통정하다. 옛날에 많이 봐. 간통한다. 통정한다. 이러면. 그건 뭡니까? 서로 간에 뭡니까? 서로 간에 짜고 했다는 거죠. 통정의 허위 표시. 서로 간에 짜고 했다. 그래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한다. 자, 그건 무슨 말이야? 자, 니하고 내하고 무슨 계약을 하는데 서로 간 짜고 했다. 짜고 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이럴 때 한 의사 표시, 즉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도 무효다 이 말이죠. 자, 다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자, 니하고 내하고 짜고 했다. 얘가 그때 니하고 내하고 짜고 하고 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했는데 야, 넌 그때 나한테 계약했잖아. 내하고 또 이 집 팔고 주고 사고 하기 위해서 니하고 내하고 그때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집 팔았잖아.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야, 그때 그거는 내가 내 재산을 조금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니하고 내하고 서로 알고 짜고 했잖아. 자,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 집을 갖다가 이 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산 사람, 일부러 주고 일부러 사기로 짠 사람이 이걸 다른 제3자에게 또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을 산 사람은 이 자기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 이 집을 판 사람이 진짜 이 집의 주인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선의 3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을 산 사람.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내가 이걸 갖다가, 갖고 있으면은 압류가 들어와서 이 집이 그 경매에 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야, 네가 내 집을 상구로 해가지고 좀 가져가 주면 되겠니? 이렇게 약속을 이야기해서, 이걸 이제 통정의 허위 표시를 합니다. 계약은 했는데,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이제 그 허위의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 알았다. 내가 좀 집 좀 맡아놓고 있을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이 집을 갖다가 C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C는 B라는 사람이 이 집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그 집을 샀어요. 그죠? 자, 그때 이 C는 선의 제3자다. 이러죠. 그러면 통정의 허위 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맡긴 A는 이 집은 내가 B하고 일부러 집을 갖다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집을 경매에 안 맡게 하기 위해서 이전한 거니까 당신이 산 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것은 선의 제3자에게 통정의 허위 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죠? 여기 있네요. A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B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허위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래 B인데,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B가 이걸 갖다가 다른 C에게 갖다가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C에 대해서 A가 이건 제 집인데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통정의 허위 표시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통정의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선의 제3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자,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당사자의 공박하는 것은 이제 강박하는 거죠. 강박하는 거, 막 그냥 협박하는 거나 또는 공박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지금 뭐 아주 너무 급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어떤 자기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돈이 금방 필요하니까 100만 원에 좀 1,000만원짜리 팔아라 이래 되죠. 팔아야 돼.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팔게 이래. 1,000만원에 사라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지금 궁하네. 그럼 내가 이거 뭐 때문에 1,000만원에 사냐? 그럼 이거 좀 싸게 사자. 나 100만원이면 살게. 이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따가, 이거 100만원이라도 지금 막 좀 급하니까. 그럼 좋다. 계약했다. 그럼 나중에 이거는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급한 사정 속에 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거 보니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농촌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만 짓고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상 이 농사가 지고 있는 이 바로 옆으로 큰 이제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땅은 땅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근데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영감님, 이 밭에 얼마 정도 사시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니까, 이런 밭, 옛날에 보니까 옆 사람도 한 10,000원에 팔던데, 그럼 저는 한 12,000원 주세요. 이랬다. 12,000원 주고 샀었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게 도로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사갖고 땅값이 팍 올랐잖아요? 그러면 땅 판 사람이 그러면 땅을 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아니다. 이건 내가 모르고 팔았다. 내가 이렇게 길이 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 돼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그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물론 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되돌려주지 못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 치매에 걸려서 심신이 미약한 90대 노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도 뭡니까? 무효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술에 취해 있는데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건 전부 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그렇다. 그죠?
자, 그걸 이제 증명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증명하기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법률 행위의 안정성은 보호돼야 되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팔고 나서 나중에 후회스러우니까, 내가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공박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갖다가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공박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무효는 아닌데 취소 사유입니다. 자, 무효는 원래부터 무효고, 취소 사유는 그때까지 행위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행위는 유효입니다. 그죠? 유효인데, 그것이 취소됐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건 그때까지 행위가 유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유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그것은 무효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지속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죠? 지속권자가 취소했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죠? 그런데 또 지속권자가 주인, 즉 취소를 포기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그죠? 취소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포기하고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은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인정하고 난 다음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는 취소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못하면, 그죠?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못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렇게 된다. 자, 대한민국 민법상, 자, 취소와, 아까 분명히 좀 반복되죠. 유사한 것으로 해제가 있죠. 다 똑같죠. 그렇지만, 취소와 해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성립하는 소멸시효라는 점에서 취소와는 동일하다. 그러나 취소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 행위에서 인정되지만, 해지는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에만 인정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취소가 됩니다. 그 법률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규정된 것만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당사자 간에 약정 해제를 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갖다가 서로 약속하고 해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법률적 해제가 있다. 또한 법률에서 취소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또 해제 사유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인정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자, capacity라는 것은 능력을 있는데 incapacity는 능력이 없는 것, 또는 infant, 유아. 자, 어떤 거냐? 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개혁은 그 제한 능력자나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제한 능력자, 자, infant, 미성년자 또는 incapacity다. 자, 한편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자, 근데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제한 능력자가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 안 하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취소의 기간이 이제 도래한,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또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상대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은 할 수 없지만 채권과 철회권을 갖다. 채권은 무슨 말이냐면, 너 취소할래 안 할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취소할래 안 할래? 빨리 취소하려면 취소하고, 취소 안 하면 취소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는 철회권을 보유한다. 철회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철회권, 철회할 수 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채권이라는 것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을 촉구하는 거죠. 자, 민법적. 야, 1개월 이상의 기간. 자,
너 한 달까지 32일개월이니까요. 32일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둬 이렇게 하죠. 그럼 그 기간 내에 답을 주지 않으면 주인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최고권이라 이야기하고요. 철회권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철회한다. 철회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주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 철회 가능. 자, 그래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 당사자의 제약 능력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민법적. 그 뭐냐면 주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다. 자, 철회하죠. 없었던 걸 한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한 능력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알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그 법률 행위는 어떻게 유효한 걸로 되니까.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철회권은 뭡니까? 상대가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철회권은 항상 상대가 승낙이 그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철회권은 맞죠? 법률 효과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팔겠다. 그래 내가 얼마 팔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다. 자 청약을 했습니다. 상대가 돈을 딱 들어오면 승낙한 거죠. 상대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처리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전제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틀린 이야기죠. 그죠? 철회 불가능하다. 자, 플로우드, 강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나 강박이죠. 그죠? 자, 사기나 강박, 그죠? 플로우드나 듀러시스, 그죠? 듀러시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취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나 그걸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야 그 사람한테 팔아 임마 그 사람한테 팔아 임마 이런 또는 야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닌데 그걸 해서 그 사람은 억수로 돈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한다 이제.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죠. 자, 이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그런, 이거 좀 모호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은 가만히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얽매이는 싫으니까 다른 이제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야, 내가 저 친구 나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조금, 압박을 가해. 라든지, 아니면 계약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다른 이런 사람으로 좀 가장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계약을 했다. 상대방하고. 자 무슨 말이냐? A가 B하고 계약을 하는데 C로 하여금 B가 A를 막 이렇게 좀 압박하게 하는가 아니면 A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해가지고 자기가 계약하도록 한다. 그럼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이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본인이 사기하거나 강박한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어쨌든, 이 취소를 했어요. 아니다 해서 취소했는데 이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즉 내가 A하고 B하고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A가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B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미 B가 C하고 다른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C에게 팔려고 했다거나 C에게 팔아버렸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법률 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C가 선의 제3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이 사람이 사기로 물건을 팔았다는 거, 사기당해갖고 물건을 팔았다는 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협박당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걸 모르고 그 물건을 다시 샀을 때는 이 사기나 협박을 당한 사람도 그 사람이 새로 물건을 산 사람에 대해서 나 이거 사기당해서 물건 파는 거기 때문에 당신 물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사람한테서 물건 사가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미 그거는 당사자 간에 그런 거고, 당사자 간에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사가는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속여가지고 계약을 맺어 가져온 걸 뻔히 알면서 다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 살 수 있었던 사람들, 뭐 장무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기범 또는 똑같은 이제 그 강박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가 자동차 매매 계약의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자, 그거는 이제 강박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자동차 매매가 간 것을 다시 사가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조직폭력배가 한 사기나 강박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뺏긴 사람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면은 자기가 다시 사간 그 자동차를 적법하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입니다. 지금은 취소 사유. 자,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입니다. 민법 제109조입니다. 자, 근데 착오라 해도 사소한 부분이 착오는 안 됩니다. 알겠죠? 착오는 자기가 잘못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의 것은 표의자가 정하죠. 내가 차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즉 내가 차고 있었다라고, 내가 착오를 잘못 팔았다고 한 사람이 자기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왜? 무조건 팔아놓고 나중에 안 됐다 싶으니까 내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법률관계가 전부 안정을 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착오는 그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표의자가, 즉 표의자는 것은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편 그 착오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할 수 없는데요. 또 착오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착오할 수 없습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요. 그런데 근데 이때는 또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착오가 있었겠네 라고 이제 법관이 생각하겠죠. 그래 그 정도 착오가 있었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아닙니다. 그 착오는 과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증명해야 되나? 내가 이런 것도 나도 내가 이거 착오 있었는 데 대해서는 내가 과실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증명은 누가 해야 한다. 내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즉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착오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착오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주의를 안 했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취소는 선의 제3자, 누구든 취소는 강박에 사기에 의한 것도 착오에 의한 것도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가 나는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 간에 뭐 착오가 있어서 팔았든지 뭐 샀든지 계약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요. 나는 어쨌든 저 사람한테서 정상적으로 나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내한테 물건 팔겠다 해서 그냥 저 물건을 샀을 뿐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이 착오가 있어서 물건이 잘못 팔린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이 물건을 사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저희 선의 제3자가 저 사람들 뭐 뭔가 착오가 있어갖고 물건 넘어온 거 뻔히 알면서 다시 대산다면은 그거는 또 무효가 되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시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토지가 한 1,400평이 저게 경작 가능한 토지인 줄 알았습니다. 자, 경작 프렌터블 한다. 자, 경작 가능한다. 자, 그러면 뭐냐? 뭐 곡식을 뭔가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게 청량을 해보니까 600평이 하천인 경우이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매수인이 뭡니까? 이거 아니다. 난 착오했다. 난 1400평 다 경제 가능할 줄 착오로 인정한다. 자, 가능한다. 그죠? 그럼, 근데 이제, 단 매수인이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한 경우는 매수인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하다. 자, 또 뭐냐면, 선의 제3자는 이 둘 간에 뭐 착오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1400평을 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되팔았다. 선의 제3자는 되팔았다. 자, 이 1400평을 다시 산 사람, 또다시 산 사람은 이 1400평에 대해서 앞전에 뭐 이 사람들 둘이 간에 착오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1400평 땅만 그냥 그대로 샀다. 내가.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뭐 착오니까 이 땅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당신이 산 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단지 이 사고 팔고 한 처음 두 사람 간에 뭐 부당이득이든가 손해배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있겠죠. 그죠? 취소니까 그죠? 취소니까 부당이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600평인데, 야, 아니다. 이거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쪽에 이게 이야기할 때, 이쪽에는 이게 이쪽, 이게 뭐야, 저쪽에 있는 이 땅은 저쪽에 있는 일부는 이게 물 있는 쪽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400평이라고 얘기한 거다. 그때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당신 그거 안 들었잖아. 이렇게 이제 하면 중대한 착오, 과실.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땅을 살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의 땅이 뭐 용도가 뭔지, 그 다음에 땅의 어떤 그 평수가 어떤 정도는 가서, 등기부 등본 정도는 떼봐야 되는데, 떼보지도 안 하고, 응?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했다. 이 사람이 속인 것도 아닌데, 뭐, 떼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중대한, 이제, 과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중대한 과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시전입니다. 리시전은, 해제죠. 해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에 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면, 즉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정 해제 사유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 즉 취소처럼 또는 약정해제, 즉 상방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소급하여 소멸하는 거죠. 그죠? 소급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거죠. 그죠? 자, 그 이제 법정 해제 사유는 법으로 해제 사유를 규정한 거죠. 각 국가마다 법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의 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죠? 자, 국제거래소 법정 해제 사유는 해당 계약의 중거법을 기준하죠. 어떤 계약을 중거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민법을 하든지, 뭐, 미국의 뭐, 영미법,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있는, 해제의 법정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거법을 어떤 중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해지 사유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잘 알아봐야 된다. 자, 약정 해지 사유는 해당 계약에서 체결 당시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합의. 이거 이제 지수 사유하고 틀린 겁니다. 자, 계약에 관해서는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계약은 사적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유롭게 계약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뭡니까? 강행규정이나 공소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이제 그건 무효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유계약의 원칙이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어서 그죠? 자기의 어떤 재산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런 건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 그래가 이제 그다음에 약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인. 자, 그래서 이제 요 약인이라는 부분들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인이라고 해서 계약의 원인이라는 계약의 원인. 그러니까 이제 약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계약을 하면 내가 돈을 얼마 받는다. 그게 약인입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무슨 대가? 그걸 우리가 약인이라 한다. 그걸 약인. 좀 용어가 좀 어렵죠.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 영미법의 어떤 독특한 하나의 이제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인. 그래서 약인을 이제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원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약속에 대한 가치 있는 대가다 이러니까 그거 뭐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약속에 대한 가치 있는 대가.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페이먼트다 이렇게 페이먼트 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영미법 개통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미법 개통은 그 어떤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이 약인이 없으면 약인이란 말인데 그래서 consideration 다른 말로 payment는 payment 지불의 대가 어떤 이 계약의 대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가 계약법, 즉, 대륙법계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두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두계약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약인, 즉, 이러한 약인에 대한 어떤 구성이 없으면요, 요소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나 이제 약인이 없는 계약도 성립은 할 수는 있으나 강행불능입니다. 강행불능.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해 달라고 어떻게? 이행해 달라고 약인이 없으면 이행해 달라고 촉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unenforceable 상대방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no considerations, unenforceable, 그죠? in the court라서 법으로서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no considerations 이렇게 되는 거죠. express considera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express consideration이라는 것은 그 약인을 갖다 표시를 한 건데 이것은 명시적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mplied consideration이라는 것은 이것은 암묵적으로 약인을 표시를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consideration이 없으면은 즉 약인이 없으면은 이건 다른 말로 해서 unenforceable 뭐냐면 in the court, 즉 법정에서 강행할 수 없다, 강쟁할 수 없다, 즉 소송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약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인은 다른 말로 payment다, 즉 payment란 말은 결국은 이제 지불이 대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인은 자 bargain for exchange. 자, 그러면 뭐냐면 교환을 원한 거래와 그죠? legal value 법적 가치를 갖다가 요건을 합니다. 자, 약인은 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을 위해 거래된 대가다. 쉽게 말하면 약속에 대한 대가, 페이먼트다 이거죠. 그죠? 영미법상 완전하게 유효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약인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다 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달러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일단 정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큰 이제 어떤 좀 큰 금액을 정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금액을 그 금액이 이제 약인으로 이제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진행해보다 금액이 더 부풀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특히 건설 계약 같은 거는 그죠? 건설 계약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약인이 없이 이런 영미법의 국가들과 컨트랙트를 만들 때 또는 영미법을 governing law로 해가지고 중거법으로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거는 보고 프로그레스 페이먼트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으면은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for $1에 한다. 이러면 그건 비상식적인 건 다 알죠. $1가 아닌 걸 알아도 뭡니까? 그 대가를 일단은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건 계약서로서 효용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놔두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면 그거는 계약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거는 unenforceable이 됩니다. contract. 상대방이 그 계약을 갖다가 강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강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강행불이행적, 강행불능입니다. 그죠? 강제 이행 불이행이 되는 거죠. 불능이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약인이 영미법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대가를 반드시 대가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됩니다. 기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자, 그럼 우리 보고 뭐 실제적으로 시세에 맞게 우리 두 사람이 다 건설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5층짜리 건물 짓자. 그걸 짓는데 시세에 맞게 우리가 정산하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거래가 됩니다. 계약법 하에서는. 근데 영미법 하에서는 특정하게 이 약인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단 1달러라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계약으로서 안 됩니다. 그래서 no consideration이 되기 때문에 unenforceable in the court가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이 계약을 이행하면 그냥 좋은 거 그냥 계약이 되는 거지만 이행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일단 이야기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